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 그리고 혼합 참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값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그냥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그냥 일부러 아무런 값이나 좀 넣어볼게요. 자, 이런 값들이 있다라고 가정해보죠. 자, 등호를 적고 만약에 제가 B6셀에 있는 값을 참조하겠다라고 한다면 B6셀을 클릭하고 엔터를 치면은 B6셀을 참조하겠다라는 명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B6셀에 적혀있는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자, 이거는 상대 참조라고 해요. 상대 참조는 행과 열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참조예요. 자, 이런 경우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제가 끌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C6셀, D6셀, E6셀 이렇게 옆에 칸을 한 칸 한 칸씩 참조를 해요. 그리고 밑으로 끌어내리면 밑으로 이번엔 내려가면서 칸이 참조가 됩니다. B7, B8, B9 그쵸? 그래서 상대 참조라는 거는 이렇게 행과 열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옆으로 끌면 옆으로 한 칸씩 참조가 되고 밑으로 끌면 밑으로 한 칸씩 참조가 되는 게 상대 참조예요. 일반적인 계산을 할 땐 상대 참조로 계산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계산을 할 때요. 예를 들어 9 곱하기 13 이런 어떤 계산을 할 때 이 값을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끌어내리면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산이 되는 이유가 바로 상대 참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근데 절대 참조라는 건 무엇이냐면 아까 여기 제가 B12셀에서 제가 B6셀을 참조해라 라고 설정을 했잖아요. 여기서 F4번을 눌렀을 때 앞에 뒤에 달러 표시가 이렇게 붙을 거예요. 요거는 행과 열이 고정이 된 상태를 뜻합니다. 앞에 있는 달러가 뒤에 거를 고정을 시키는데요. 즉 비열을 고정하고 육행을 고정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제가 엔터 치면 똑같이 보이지만 얘를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면은 지금 이렇게 B6셀만 똑같이 참조를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를 마찬가지로 밑으로 채우기 핸들을 끌을 때도 지금 보시다시피 B6셀을 똑같이 참조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참조의 경우는 행과 열을 모두 다 고정해서 참조하는 걸 절대 참조라고 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혼합 참조를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서 F4번을 한 번 더 누르면 아마 B$6의 형태로 바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 앞에 B열의 달러가 사라졌죠. 즉 B열은 고정하지 않고 육행의 앞에 달러 붙어 있죠. 즉 육행은 고정하겠다 이런 뜻이 돼요. 자, 이 상태로 엔터 치면 첫 칸은 원래 똑같이 보일 테니 똑같은 부분만 참조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얘를 제가 밑으로 끌어보면은 육행은 고정이 돼 있으므로 계속해서 B6셀을 참조했죠. 근데 얘를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어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C6셀, D6셀, E6셀 이런 식으로 옆으로 한 칸씩 가면서 참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한 번 F4번 누르면 어떤 상태가 될 거냐면 앞쪽에 이렇게 달러가 들어간 상태가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 비열을 고정하고 육행은 고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열을 고정했기 때문에 옆으로 끌 때는 이동이 안 되겠죠. 근데 밑으로 끌 때는 한 칸씩 이동이 되면서 계산이 나올 거예요. 자, 얘를 옆으로 끌어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B6셀만 똑같이 참조한 거 보이죠? 왜냐하면 열을 고정했기 때문에 열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행은 고정을 안 했기 때문에 밑으로 끌면은 이렇게 B7셀, B8셀, B9셀 셀이 참조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열이 세로 아닌가요? 열이요. 네, 세로.
그럼 세로가 고정. B열, C열, D열로 넘어가지 못하게 고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B열만 나오게 고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끌면은 원래 C열, D열, E열로 가야 되지만 지금 B열을 고정해 놨으니까 B열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근데 행은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얘는 체육 핸들로 끌면 6, 7, 8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비교가 되죠. 참조가 되죠. 여기서 다시 F4번 누르면 아마 이런 식으로 상대 참조로 돌아갈 거예요. 그 경우는 행과 열을 고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식으로 행으로 끌 때 한 칸씩 이동되고 뭐 열로 끌 때 한 칸씩 이동되고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저번 시간에 궁금해하셨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이 뭐 10 이상인 경우에 뭐 색깔을 칠해라. 뭐 행 전체의 색깔을 칠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범위를 잡고 홈탭에서 조건부 서식을 주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세규칙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하고 만약 콜레스테롤인 만약에 여기 D열의 첫 번째 셀을 찍었을 땐 기본적으로 $D $U 형태로 나와요. 이 달러가 앞뒤에 있다는 건 행과 열을 모두 고정해서 이 셀만 참조하겠음을 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하기 위해서는 뭐가 고정이 풀려 있어야 돼요? 행이 고정이 풀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F4번을 2번 누르면 아마 이런 식으로 앞에가 달러가 붙고 뒤에가 달러가 붙지 않은 형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조건을 만약에 10보다 초과하는 값만 서식을 뭐 굵게 해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다면 10보다 초과하는 행에서만 이렇게 굵게 처리가 되죠. 지금 여기 3, 7이 굵게 처리가 된 거는 제가 D열을 기준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D11셀, 지금 D8셀 같은 경우 11이 답이 있었으니까 11은 10보다 초과함으로 해당 행이 이렇게 진하게 처리가 된 거고 12도 마찬가지로 10보다 초과하기 때문에 진하게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대해 아까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절대참조, 혼합참조, 상대참조부터 설명드려 보았어요. 참고해서 기억해 보시면서 문제 유형 2번도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이거는 시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에 처음 이제 세팅부터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파일에서 그러면은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새 통합 문서 눌러서 새 창을 열게요. 자, 제일 처음에 저처럼 시트가 다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요거는 아마 제가 옵션을 바꿔놨던 것 같고 원래 포함할 시트 수는 기본적으로 하나니까 저도 옵션을 다시 설정을 바꾼 채로 다시 열게요. 엑셀 2016을 열고 새 통합 문서를 열면은 시트가 하나만 있는 게 원래 기본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 ITQ 예제에서는 A열을 1로 맞추라고 하기 때문에 A열의 열 머리글을 찍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 너비를 맞춰주십니다. 열 너비를 1로 맞춰서 확인해 주시면 열 너비가 1만큼 좁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로 이 시트 1을 복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누르면서 시트 1을 끌어주시면 옆으로 시트 1, 2, 또 복사하면 시트 1, 3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됐죠. 자, 얘 이름은 더블 클릭해서 제1 작업, 얘 이름은 더블 클릭해서 제2 작업, 얘 이름도 더블 클릭해서 제3 작업 이렇게 바꿔주신 후에 1작업부터 작업할 거니까 1작업을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셨다면 이제 출력 형태의 내용을 적을 거니까 B4셀을 클릭하고 내용 적기 시작하시면 되세요. 조금 화면을 크게 하려고 저는 컨트롤 휠을 굴렸습니다.
총 이용 한도는 한 셀에 두 줄을 적죠. 그럴 땐 우리 Alt 누르면서 엔터 치시면 한 셀에 이렇게 두 줄을 적을 수 있었어요. 칸이 좁아서 이렇게 바뀌어졌을 때는 G열과 H열 사이에서 끌어서 너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행과 오행도 넓어져 버렸는데 이럴 때 사행과 오행 사이에서 열머리글에서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맞춰질 거예요. Alt 엔터 이렇게 고객명부터 작성해보죠. 메카노 대문자로 적을 거면 캡슐락을 불 켜놓고 적는 게 편하실 거예요. 합칠 부분은 범위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칸은 좀 넓게 적당하게 조절해 가면서 작성해 주세요. 두 칸 잡아서 병합. 여기는 세 칸 잡아서 병합. 자, 내용은 다 적었고요. 범위 잡아서 모든 테두리까지 해놓을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적어주세요. 이따가 같이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여기 글자들 적혀 있는 부분들 있죠? 기본적으로 ITQ 엑셀에서는 요 문자 셀들은 가운데 정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운데 정렬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결제 금액과 예금 잔액,
그리고 총 이용 요 한도 부분은 지금 보시면 원화 표시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만큼은 범위를 잡아서 일단 형식은 일반에서 일반이라는 형식을 눌러서 지금 보면은 여기 원화 표시가 떨어져 있죠. 회계 형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탑 포인트 적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천단위 구분기호를 찍을 거니까 여기 쉼표를 한번 눌러주시면 천단위 구분기호가 찍혀집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또 수정해 볼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을 아직 안 그리신 분 있는데요. 일단 색깔 칠하는 건 좋지만 선이 그려져 있으면 좀 더 보기가 좋으니까 B4셀부터 표에 해당하는 즉 제16셀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여기 홈 탭의 글꼴에서 여기 눌러서 모든 테두리라는 걸 눌러주시면 테두리가 다 예쁘게 쳐질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작업할게요. 자, B4에서부터 J4, B4에서부터 J4와 그리고 컨트롤 누르면서 G16, I16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채우기를 주황을 누르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색깔이 채워졌습니다. 자, 두 번째 유효성 검사를 할 건데요. 요 고객명 있는데 커서를 찍어주세요. 그러고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눌러서 여기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원본은 B5에서부터 B14까지 영역을 끌어서 잡아주시고 확인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고객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요 고객명을 적을 H16셀을 찍어요. 그 다음 데이터라는 메뉴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가요.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맞춰요. 그 다음 원본은 얘가 지금 고객명 범위가 B5에서부터 B14랬죠? 그래서 B5에서부터 B14 범위를 끌어서 잡고 확인. 이렇게 하면 여기서 고객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얘도 글자니까 가운데 정렬해 놓을게요. 자, 셀 서식인데 B5에서부터 B14 영역을 잡아주세요. B5에서부터 B14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고객을 표시한대요. 그러면 범위를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 중에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문자는요 골뱅이를 이용했었죠. 골뱅이 적고 요 뒤에다가 고객이라고 적어주세요. 글씨가 한 칸 띄고 적을 거니까 문자가 이제 골뱅이에요. 골뱅이하고 한 칸 띄고 고객 이렇게 적어주시면 고객명 뒤에 이렇게 고객이란 글자가 붙게 됩니다. 이 골뱅이 표시는 문자를 뜻해요. 그래서 숫자 뒤에 무엇을 적어라 라고 할 때는 0이나 샵 뒤에다 무언가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문자 뒤에 무엇을 적어라 라고 한다면 골뱅이 뒤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따옴표 있어요? 따옴표 해주시는 게 원래 정상인데 따옴표를 안 해도 자동으로 고객이라는 글자는 글자잖아요. 그래서 따옴표가 붙긴 합니다. 그래서 적어주시면 더 좋고 안 적어주셔도 나올 거예요. 자, 고객명 고객번호 값, 즉 B5에서부터 C14 영역에 대해 고객 정보로 이름 정의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B5에서부터 C14까지의 영역을 범위를 잡으세요. 이렇게 두 범위죠. 그쵸? 고객명과 고객번호 범위.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이름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다 클릭하시고 고객 정보라고 적고 엔터. 그러면 이 범위가 고객 정보라는 이름으로 설정이 됐어요. 만약에 제가 다른 데를 클릭했더라도 여기서 고객 정보라는 이름을 고르면 그 범위가 자동으로 딱 잡히죠.
그래서 고객 정보라고 이름 정의가 됐는지 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 이름 정의해 보시고요. 잘 되셨다면 이따가 조건부 서식 할 거예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결제 금액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고, 자, 그럼 결제 금액 셀을 범위를 잡아주세요. 여기네요. 이렇게 끌어서 범위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홈 탭에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를 녹색. 그러면 이렇게 뭔가 데이터 막대가 색칠이 돼서 나왔을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하려냐면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라고 했으므로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 이 지금 설정한 서식을 규칙 편집, 최소값을 최소값, 최대값을 최대값으로 확인해 주시고 확인하면 뭔가 바뀌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해보세요. 수식을 이용하여 결제 금액이 35만 이상이면 행 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글꼴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행 전체에 서식을 줄 거기 때문에 B5셀부터 J14셀까지 행 전체 범위를 잡아주세요. 자, 되셨다면 다시 홈 탭의 조건부 서식, 이번엔 행에다가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새 규칙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수식을 만드는데 지금 보면은 결제 금액이 35만원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제 금액을 먼저 제일 위에 셀을 찍으세요. 그러면 $D $5 형태로 나오죠. 아까 얘기했던 절대 주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F4번 아마 2번 누르면 이렇게 D열은 고정이 되는데 오행은 고정이 풀려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거를 35만원 이상이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35 땡땡땡땡. 자, 이상이면 서식을 글꼴에 색을 파란색을 주어라 하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으로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테두리를 만들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뭐랄까 외곽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그쵸? 대각선을 그어 볼게요. 커서를 찍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테두리로 가시면은 양쪽의 대각선을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엔 바깥쪽에 굵은 선을 정리해 볼 건데요. 범위를 잡으시고 여기 테두리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누르시면 되죠. 이번에도 안쪽 범위를 잡으시고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누르시면 아주 간편하게 선이 그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유형 2번을 한번 완성해 보았어요. 자, 여기 그냥 제2작업으로 가주세요. 여기다가 연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의 제목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과 그림자는 옵셋 대각선 왼쪽 아래를 이용해서 작성하고 당구장 표시 아르바이트 비용 현황을 입력한 후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글꼴은 굴림에 20포인트, 굵게 채우기 노랑으로 주래요. 자, 그러면 요거를 만들 때 삽입에 보시면 도형 있어요. 여기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골라주시고 일단 B1셀부터 끌어서 그려주십니다. 대략 한 G열까지 그린 것 같죠? G3셀까지. 꼭 요 크기로 그려야만 한다는 아니니까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는 옵셋 대각선 왼쪽 아래를 주래요. 그럼 도형을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 정황 탭의 서식에 보시면 도형 효과에 그림자 옵셋 대각선 왼쪽 아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누르면 그림자가 이렇게 쳐졌죠.
여기다가 미음 한자, 여기서 당구장 표시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다 적어 주세요. 아르바이트 비용 현황. 그런 다음에 선택하시고 글꼴은 굴림에 20포인트 굵게, 글씨 색깔은 까만색이니까 까만색 놓을게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채우기는 노랑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게 도형이죠. 이 결제란을 만들 칸에 이제 범위를 좀 잡아 볼게요. 좀 요런 엉뚱한데 그냥 요거랑 전혀 상관없는, 데이터랑 상관없는 데다 잡으시면 돼요. 자, 범위를 잡아서 여기를 이제 제가 셀을 이거를 이제 병합을 할 거고요. 여기다가 결제, 담당, 팀장, 이사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제란은 밑에가 좀 넓어야 되니까 파랭을 좀 넓힐게요. 그 다음에 결제 적혀 있는 건 세로로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나, 홈탭에 여기 가나라고 적혀 있는 게 방향인데 세로 쓰기로 바꿔주시고 배치를 좀 조절을 해주세요. 그러고 결제란에 모든 테두리 한번 누를게요. 자, 이렇게 결제란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 결제 부분을 범위를 잡을게요. 이 결제란을 범위를 잡으신 후에 여기 홈탭에 보시면 복사, 그리고 내가 붙일 부분에 커서를 찍고 붙여넣기 밑에 세모를 눌러서 그림으로 붙여주세요. 그런 후에 원본은 제거해야 되니까 범위 잡고 지우기에 모두 지우기 누르시면 싹 지워졌습니다. 복사는 네, 그림 복사도 있어요. 어떤 거 복사? 네, 그림 복사를 아예 하셔도 돼요. 그림 복사. 약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결제란을 범위 잡았고 복사 옆에 세모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돼요. 커서를 놓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 경우는. 그러니까 그냥 복사했으면 붙여넣을 때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림으로 복사했으면 그냥 붙이면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네, 둘 다 상관없으니까 둘 중에 편한 방식으로 하시고, 원본은 제거해야 되므로 범위 잡아서 지우기, 모두 지우기 해주시고, 대략적으로 열 너비나 이런 건 끌어서 맞추거나 더블 클릭해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유형 2번 워드아트를 만들 겁니다. 자, 삽입에 보시면은 워드아트가 있는데요. 요 가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워드아트예요. 선택하시고 여기에서는 채우기 파랑 강조일 그림자로 주래요. 자, 채우기 파랑 강조일 그림자를 선택합니다. 요거 적을게요. 하계 수업 단축 운영. 단축 운영은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는 붙여주고, 자, 그 다음에 글꼴은 궁서체 32포인트를 주라고 했으므로 홈탭에서 글꼴을 궁서체 궁서체 32포인트를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모양을 보니까 약간 꺾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텍스트 효과의 변환 효과에서 약간 꺾어져서 보이는 효과를 하나 누를게요. 요거 역갈매열기형 수장으로 고른 후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보세요. 범위를 좀 잡죠. C11에서부터 I13 영역을 병합하래요. 그래서 C11에서부터 I13까지 범위를 잡을게요.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 적겠습니다. 작성해서 글꼴은 도둠에 16포인트 굵게, 그 다음 한국이라는 글씨를 더블 클릭해서 범위를 잡으신 후 한자키 한국을 변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윗줄 작성을 할 건데요. 연도별 한국영화 수출 실적 적으신 부분에 여기 내천이 윗줄이에요. 윗줄 필드 표시, 그 다음 윗줄 편집 해서 적어주세요. 2011년에서 2020년. 그리고 이 글씨가 가운데로 와야 되니까 다시 윗줄 설정해서 가운데로 맞추시면은 예쁘게 글씨가 놓여집니다. 자, 이 나이를 구할 건데요. 나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시스템에 오늘 날짜의 연도 빼기 생년월일의 연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날짜를 구하는 함수는 바로 today라는 함수였죠. 그쵸? 여기 보시면 today는 시스템에 설정된 오늘의 날짜를 반환하는 함수로 today 다음에 괄호하고 그냥 괄호를 닫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제가 today만 적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나이에다가 만약에 today를 적고, today 적을 땐 등호를 적어요. 계산할 거니까. 네, 그 다음 t 적으면 o 적으면 이렇게 today 보일 거예요. 이때 탭을 눌러주시면 today가 자동으로 적히고, 괄호를 닫으면 today가 함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대로 엔터 치면 원래는 오늘의 날짜가 자동으로 나오는 함수입니다. today는요. 오늘이 2021년 12월 14일이죠. 그래서 today만 적으면 이렇게 오늘의 날짜가 자동으로 나와요. 자, 이 날짜에서 우리가 나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생년월일에 보면은 얘가 1992년이다 라고 했을 때 2021년, 지금 오늘의 날짜 요 연도에서 생년월일의 연도를 빼면 나이가 나오지 않던가요? 그쵸? 그래서 이 나이에서 today 중에, 그러니까 오늘 날짜 중에 연도만 뽑을 거예요. 그 연도만 뽑는 함수가 year라는 함수예요. today 앞뒤에 괄호를 넣어서 이렇게 today 함수를 이 함수 안에 넣어보면, 요거는 날짜 형식으로 바뀌어서 그렇고 일반으로 바꾸면 2021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today를 이용해서 날짜를 반환한 다음에 그 날짜를 이 함수 안에다가 넣어 놓게 된다면 그 날짜에서 연도가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때 이렇게 해서 작성하게 되면 year 괄호하고 today 괄호하고 괄호 닫고 그 다음 year 괄호를 닫으면 연도인 2021년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빼기, 이번에는 생년월일의 연도를 빼야 되니까 year, 이 김진아의 생년월일을 찍고 괄호를 닫으시면요, 김진아의 생년월일 연도가 구해져서 나오겠죠. 얘를 엔터. 그러면 year도 today도 둘 다 날짜 함수기 때문에 다시 날짜 형식으로 바뀌는데요. 이거를 날짜가 아닌 일반 형식으로 바꿔보면 이 김진아의 나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여기 제가 정리해서 다시 1번 값을 답은 이렇게 적는다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나이 한번 구해보세요.
함수가 그러니까 엑셀이 어렵다는 건 이 함수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함수를 그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함수가 필수죠. 그쵸? 그래서 좀 어려워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만약에 ITQ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했을 때 함수는 지금 책에 적혀 있는 몇 가지, 그러니까 한 페이지 정도 되죠. 한쪽, 두 쪽 이렇게 있으니까 그 함수만 제대로 익히시면 돼요. 그 외의 함수는 거의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 함수만 익혀서 기능을 익혀두시면은 충분히 A등급 맞을 수 있어요. 난 그 함수를 기능조차 익히기 싫다 하시면은 뭐 함수를 포기하고 맞는다 했을 때 아마 B등급 정도 맞을 겁니다. 참고로 봐두시고요. 일단 나이 한번 구해보세요.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가 되셨으면 된 거예요. 아직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짜서 만드시기는 좀 힘드실 거고요. 제가 today 함수가 뭐고 이 함수가 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오게 됐어요 라는 게 이해가 됐으면 지금은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함수는 날짜에서 연도를 띄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어를 적고 괄호하고 여기 김진아의 생년월일을 집어넣고 괄호를 닫으면 1992가 나오죠. 이해되세요? 아까 제가 등호 적고 이어 today라고 적었어요. 이거는 2021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어 아까 전에 괄호에서 생년월일을 넣고 괄호를 닫으면 이게 1992가 나오죠. 그럼 우리 나이 구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오늘 연도에서 지금 현재 연도에서 생년월일 연도를 빼면 나이가 나오지 않던가요? 그거 한 거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섞어놨을 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는데 함수고 용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한동안 힘드실 거예요. 함수가 조금 그런 점이 좀 있어요. 저도 막 쉽죠 이러고 싶은데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이 부분 해보았고요. 이제 탄생 요일 부분인데요. 생년월일 셀을 이용해서 월요일, 화요일, 일요일의 형태로 요일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추즈랑 위크데이 함수를 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추즈라는 거는 우리가 선택 함수인데요. 인수가 만약 1이면 첫 번째 값, 2면은 두 번째 값, 3이면 세 번째 값을 출력하는 게 추즈예요. 그러면은 위크데이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 이 위크데이는 요일을 구하는 함수인데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 값을 뽑아내주는 함수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먼저 해보고 저희 값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저희가 today를 적었었죠. 그쵸?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 그러면 제가 만약 weekday라는 잘못 적었어요. weekda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오늘 날짜 구해놓은 걸 집어넣다면 자, 제가 weekday를 적을 때 옵션 값을 생략했죠. 그러면 1 또는 생략시니까 일요일이 1인 형식으로 나올 거예요.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3이 나왔다는 걸 1, 월, 화니까 오늘 화요일이다 라는 뜻이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위크데이를 이용해서 요일을 구할 수는 있지만 남들이 3이라고 보면 이게 화요일인지 과연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추즈를 씌워요. 자, 그럼 인덱스 넘버가 제가 구해놓은 3을 넣고요. 얘가 1이면 일요일을 줘라. 2면은 월요일을 줘라. 3이면 화요일을 줘라. 4면은 수요일을 줘라. 5면은 목요일을 줘라. 6이면 금요일을 줘라. 7이면 토요일을 줘라. 이렇게 해서 넣게 된다면 이 값이 화요일로 표시가 돼서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우리가 today 구한 거, 이 today를 가지고 weekday로 뽑은 값, 이 weekday를 가지고 추즈로 뽑은 값이에요. 이거를 여기 이제 식에 반영해서 구해 볼게요.
자, 김진아가 생년월일이 1992년 6월 22일인데 얘가 어느 때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요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크데이로 씌우는 거예요. 위크데이 김진아의 생년월일을 만약에 내가 월요일부터 체크하려면 요 2번을 고르면 되고요. 일요일부터 체크하려면 1번을 고르면 돼요. 옵션 값을 아까처럼 생략해버리면 일요일부터 체크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 내가 월요일부터 체크하고 싶으면 쉼표하고 월요일부터 체크하는 옵션 값 2를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월요일부터 체크하기로 했고요. 위크데이로 구했으면은 얘가 1이 나왔거든요. 그럼 얘는 무슨 요일에 태어난 거예요? 아니죠. 월요일부터 체크하기로 제가 옵션 값을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탄생 요일이 1로 나온 거는 월요일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옵션 값을 적지 않았거나 1을 적었다면 일요일부터 체크하는 방식이 될 테니 그때 2는 일요일 그 다음 월요일.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2, 3 뭐 이런 식으로 뜨면은 얘가 무슨 요일날 태어났는지 다른 사람은 모를 거 아니에요. 제가 구한 사람이니까 저만 알고. 그쵸? 지금 저는 일요일부터 체크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를 요 앞에다가 추즈를 써서 위크데이를 인덱스 넘버로 넣고요. 1이면 일요일, 2면은 월요일, 3이면 화요일, 4면 수요일, 5는 목요일, 6은 금요일, 7은 토요일로 적어라 라고 설정을 해주게 되면 김진아의 탄생요일이 월요일임이 바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구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위크데이를 아까처럼 2를 줬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일월화수목이 아니라 월화수목금 토요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추어지 써야만 그 한글 오래를 바꿔요? 네. 그거 안 쓰면은 그냥 1, 2, 3, 4 그런 식. 네네. 1, 2, 3, 4로 나와요. 그렇게 많이 써야 돼요. 토요일 어디 있어요? 일단 시간 관계상 작업 시간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출근 시간 빼기 퇴근 시간으로 시간만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시간을 구하는 함수가 우리가 hour라는 함수를 써요. 여기 시간 함수가 정리되어 있진 않았네요. hour는 시간을 뽑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작업 시간을 구할 때 등호를 적고 hour 해서 여기서 퇴근 시간에서 빼기 출근 시간을 빼겠다.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작업 시간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어렵진 않죠? 요거는 자, 일단 그 다음 주민등록 생년월일 해볼게요. 자, 요거는 주민등록번호 앞에 6자리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날짜 형태로 구하랬는데요. 데이트, 미드, 레프트라는 함수를 쓰래요. 아이고야, 그죠? 자, 일단은 생각하실 게 뭐냐면 데이트, 미드, 레프트에서 데이트 함수는 내가 원하는 연월일 형태로 적어주는 함수가 데이트 함수예요. 그래서 인수를 3개를 넣게 되는데 첫 번째 값에는 연도, 두 번째 값에는 월, 세 번째 값에는 일을 넣는 게 데이트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를 보니까 생년월일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여기 김진아는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그냥 어떻게 아셨어요? 네, 어디 적혀 있어요? 요거 보고 아셨어요? 요거 보고는 못 알아요? 요거 보고 알 수 있어요? 저거 보고 알죠. 여기 보고도 알 수 있죠.
네.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앞에 글자 추성을. 몇 글자? 네. 몇 글자? 추성을.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네. 여섯 글자. 그래서 왼쪽에 6글자를 뽑아내라 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그게 left. 그리고 mid라는 함수도 왼쪽에서 몇 글자, 또 두 번째서부터 몇 글자, 또는 다섯 번째부터 몇 글자 이런 식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mid도 같이 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쪽에다가 좀 정리해 볼게요. 자, left는 왼쪽에 있는 몇 글자를 뽑는 건데 주민등록번호에 왼쪽에 2글자를 뽑으면 연도를 뽑아올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럼 그 옆에다가 제가 월을 뽑아 볼게요. 자, mid라는 함수를 쓸 건데 주민등록번호에 세 번째서부터 글자수 2글자를 가져올 거예요. 아니 어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mi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주민등록번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부터 2글자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 연도, 월, 일을 따로따로 떼어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년월일을 우리가 구할 때 아까 date라는 함수를 쓴다고 했죠. 여기 첫 번째는 이어, 연도를 넣는 거니까 아까 전에 뽑은 92년 쉼표. month라는 부분은 이제 월을 넣는 거니까 06월 쉼표. day라는 거는 일을 넣는 부분이니까 22일을 넣고 괄호를 닫으면 이렇게 생년월일이 뽑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합해서 적을게요. 자, 생년월일을 구할 때 date,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왼쪽 글자 뽑을 거니까 left, 주민등록번호에 쉼표 왼쪽 2글자를 뽑아라. 쉼표, 그 다음 mid를 이용해서 주민등록번호에 하나, 둘, 세 번째서부터 쉼표 글자수 2글자를 뽑아라. 그 다음 쉼표, mid, 주민등록번호에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부터 쉼표 2글자를 뽑아라. 괄호 닫고 데이트의 괄호도 닫으면 이렇게 주민등록에 생년월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머리 아프긴 하지만 이해만 되면 돼요, 현재는. 자, 이게 4번 내용이에요. 일단 5번에서는 김진아의 출근 시간 차트를 뽑을 건데 김진아의 출근 시간에 시간에 해당되는 수만큼 네모 기호가 반복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합니다. hour는 시간을 뽑는 함수고요. repeat 같은 경우는 반복 함수예요. 자, 일단 김진아의 출근 시간에 시간을 가져오기 위해서 hour를 이용을 할 거고요. 김진아 씨의 출근 시간을 찍고 괄호를 닫으면 이렇게 6시 6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repeat 해서 무엇을 반복하느냐면 네모 기호를 반복하랬죠. 이 텍스트라는 게 반복할 문자거든요. 따옴표 미음 한자 네모를 선택해서 따옴표하고 쉼표. 그 다음 요 뒤에가 넘버 타임인데 이 hour 개수만큼 반복해라 라고 넣을 거라서 괄호를 닫으면 이렇게 6개의 네모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김진아 출근 시간 차트 5번의 내용이에요. 자, 기준 하나 남았네요. 자, 시스템 오늘 날짜에서 월을 구한 뒤에 값에 월 기준이라는 단어를 붙이랍니다. 자, 오늘 날짜를 구하는 건 today인데요. 여기에서 월을 뽑기 위해서 month를 앞에다 씌울게요. today 이렇게 해서 괄호 닫고 괄호 닫아 보면은 12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월 기준이라는 글자를 붙이기 위해서 쓰는 함수가 아까 concatenate. 얘는 문자열을 연결해주는 함수인데요. 이 뒤에다가 쉼표하고 따옴표 월 기준이라고 적고 괄호를 닫으면 몇 월 기준으로 표시가 나오게 돼요. 띄어쓰기도 할게요, 기왕에.
자, 이렇게 만드시는 게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함수를 처음 겪어보시니까 골치가 아프고 머리에 지진 좀 나고 그러신가요?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해요. 함수라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막상 해보고 나서 보면요. 나중에는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좀 쉽고 좀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6분이시니까 요거를 제가 출력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출력되는 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발열 체크 한 번씩 하면서 퇴실 하시는 걸로 할게요.